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 후반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이돌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라는 말이 저에게 잘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팔고 있으니 워킹맘이라는 말이 저에게도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결혼 생활 중에 언제 가장 이혼을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고집과 시집살이가 가장 고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10년 차 이렇게 살다가는 우라통이 터져 폭발을 해버릴 것 같다는 생각에 내던진 저의 마지막 발악. 그 이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아이들만 생각하고 살겠다며 인생 제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던 그 순간 저에게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일에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남편과는 천생연분이라 생각을 해왔습니다. 연애를 하던 당시 정말 그 네 글자 말고는 저희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연애를 시작한 이후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천생연분이다, 영혼의 단짝이다 하는 말로 저희를 설명하고 있었으니 저희가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았는지는 말로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8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이후 저희가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은 뱃속에 쌀알보다 작은 새 생명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덜컥 겁부터 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3살에 생긴 아이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기 딱 좋은 나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거니와 새 생명을 그대로 떠나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 뱃속에 우리의 아이가 자리를 잡았어. 만약 당신이 싫다고 한다면 나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어. 내 결심은 그거야. 당신 뱃속에 자리를 잡은 아이가 우리 아이라면서? 근데 어떻게 당신은 혼자서 키우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결혼해서 우리 둘이 같이 키워야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 것에 내가 상처를 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아이잖아. 결혼해서 같이 키우자. 청혼이 늦었지만 나랑 결혼해줘. 남편은 믿음이 절로 가는 얼굴을 하고 저에게 결혼을 하자 말을 해주었어요. 꼭 아이가 생겨서 책임을 지려고 결혼을 하자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결혼을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을 해왔다면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육아도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는 그 따뜻하고 커다란 손이 마음에 안정을 심어주더라고요. 아이가 생겼을 당시에 혼자 가졌던 불안함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 결혼을 약속했고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듬직하게 앞에 나서서 저와 결혼을 해서 우리가 세울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는 남편에게 믿음이 가신 건지 별다른 반대 없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댁을 찾아갔을 때 또한 마찬가지였죠. 제 손을 꼭 잡고 며느리가 언제 들어올지 궁금했었다고 말을 해주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화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 18살에 사별을 하고 혼자 16년을 키웠어. 물론 우리 아들이 군대를 다녀온 뒤에 철이 들어서 집 밥그릇은 잘 챙겼다지만 그래도 어디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겠어? 우리 며느리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효도? 아유, 그런 건 우리 자식이 나는 거지. 며느리가 신경 쓸 게 아니지. 나 나름 요즘 애들이 말하는 그 쿨한 시어머니니까 걱정 말고 잘 지내보자.
한바구음을 지으시면서 뱃속에 생긴 손주가 너무너무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단 한 번의 불평불만 없이 좋다고 말을 해주시는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상견례 또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끝이 나나 싶었지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제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시고 저희 두 사람이 만난 지 1년이 차에 되지 않아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이 마음에 조금 남으셨었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슬쩍 꺼내셨었어요. 이왕이면 절차대로 결혼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애들 둘이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아이가 떡하니 생기고 말았네요. 서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모른 상태로 결혼을 준비하게 된 것이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모쪼록 저희 딸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도 편달 잘해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며느리라 받아들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 말 속에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급격하게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저 속이 좀 불편하신가 싶었었어요. 그래도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상견례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끝으로 저희 두 사람 정말 바쁘게 결혼식 준비를 하느라 양가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시어머니께서도 결혼식 준비는 알아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남편과 제가 원하는 결혼식장에 웨딩드레스를 골랐었죠. 결혼식도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절차를 간소화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이 나고 제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신혼여행도 관광지보다는 휴양지가 낫겠다 싶어서 동남아 쪽 리조트로 떠나게 되었고요. 거기서 저희 두 사람 하늘에서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별을 바라보며 평생을 둘에게 의존하며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질되고 말았지만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결혼 직후 남편과의 생활은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나이의 승진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밟고 있는 중이라 남들이 버는 것만큼은 벌고 있었고 또 회사 복지 자체도 크게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중소기업인 것 치고는 나름 체계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 남편은 늘 칼퇴근을 하고 집으로 달려와 제일 먼저 불러온 배에 대고 인사부터 했었습니다. 제가 딱 꿈을 꾸던 가정이었어요. 하루하루 배가 불러옴에 따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더욱 안정이 되고 단단한 집안이 생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0달을 품은 아이를 출산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34살에 낳은 아이는 건강했고 아주 우렁찬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건지 2~3시간은 울어대는데 남편의 잠기가 밝은 게 문제였어요. 여기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정말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2~3시간에 한 번씩 분유를 먹어야 하고 또 소화를 시키고 재우고 그 사이에 청소도 해야 하고 저도 밥을 먹어야 하고 쪽잠도 자야 하고 정말 1분 1초가 소중할 때였어요. 밤에 푹 자고 싶었는데 정말 센서등이라도 달아놓은 것처럼 잠도 안 자고 울어제끼는 아기 때문에 점점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지요. 보통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100일이 지나면 통잠을 자기 시작하고 수유텀도 길어져서 육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100일의 기적이 아니라 100일의 기절이 찾아왔어요. 도대체 애가 낮에 잠을 얼마나 자길래 밤마다 저렇게 울고 그래? 당신이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는데 왜 밤만 되면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울어 제끼냐고. 내가 말이야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일같이 잠이 부족해서 실수를 한다고. 우리 부장님이 오죽하면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니까. 내가 안 재우고 싶어서 안 재우는 게 아니잖아. 뭐가 불편한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우는 걸 어떡해.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낮에 내가 일 그만뒀다고 집에 놀아? 그리고 내가 일 그만두는 거 싫다고 했을 때 당신이 그만두라고 박박 우긴 거잖아.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면서.
그럼 육아휴직 끝나고 나면 애가 고작 10개월, 11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 애를 남의 손에 맡겨? 장모님은 애 못 봐준다고 하셨잖아. 우리 엄마만 애를 봐줘야 해? 우리 엄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나라에서 공짜로 케어를 해주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왜 꼭 우리 엄마한테 맡겨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는 건데? 남의 손에 맡겼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가뜩이나 말도 안 되는 세상인데 내가 당신 보고 애 잘 보라고 일 그만두라고 한 거지. 이렇게 울게 냅두라고 일 그만두게 한 줄 알아? 남편은 잠을 못 자서 그런 건지 엄청나게 예민하게 굴기 시작을 했어요. 저라고 집에서 편안하게 놀고 먹는 게 아닌데 밖에서 일을 하는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인 척 말을 하는 게 기가 막혔죠. 세상에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서운함이 쌓였죠. 그런데 남편이 잠을 못 자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는지 아니면 집에 오면 자꾸 한숨이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집에 안 들어오고 시댁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오늘도 집에 안 들어와? 아니, 그래. 평일에 회사 출퇴근하느라 피곤한 건 잘 알겠어. 근데 애가 온다고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게 아빠로서 할 행동이야? 나도 힘들고 피곤해. 예, 어머마. 우리 아들이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밤에 쪽잠을 자서야 일이 되겠니? 회사에서 실수만 하다가 잘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뭐 손가락만 빨면서 살 테냐? 어머님, 그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신 전화를 받으셨어요. 네가 무슨 잔소리를 할지 몰라서 내가 받겠다고 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이 아팠던 애야. 잠을 푹 자야 일도 열심히 하는 법이지. 그니까 애가 밤에 잠을 잘 자는 날까지는 우리 집에서 재우마.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는데 그 뒤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아이는 둘이 가진 건데 육아는 저 혼자 독박을 써야 한다는 것도 황당했고 더군다나 말을 못하는 아이가 표현을 우는 걸로 밖에 못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시댁에 가서 자겠다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갔죠. 그렇게 한두 달간 남편은 시댁에서 출퇴근을 했고 주말에만 신혼집에 돌아왔어요. 저는 무슨 주말 부부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200일이 다가오니 그때부터는 밤에 잠도 잘 자고 수유텀도 길어져서 살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오더니만 철도 없이 둘째 가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에게 큰 실망을 했고 제 몸 컨디션은 걱정도 하지 않는 남편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이 돌이 지나고 아이가 딱 귀여워질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손주가 보고 싶다면서 시댁에 좀 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딱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가 제일 귀엽잖아요. 말이 통하는 건 아니지만 뭘 하고 싶은지 표현은 가능했으니까 더 사람같이 느껴지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아이고 어쩜 이리 하는 짓이 우리 아들 어릴 때랑 똑같은지 몰라. 첫째 딸은 딱 애비를 담는다더니 우리 아들 판박이네. 그래서 너희는 둘째는 언제 가질 거니? 둘째는 아들을 낳아 키워야지. 그래도 집에 딸 하나 있으니까 아들도 하나 있어야 하는 법이야.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도 텀을 좀 줘야 저희도 첫째한테 사랑을 더 쏟아부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둘째를 낳으면 또 둘째만 챙기느라 첫째한테 소홀할 것 같아서요. 육아라는 건 원래 텀 없이 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둘째를 낳아야 하는 법이다. 알겠니?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14개월밖에 되지 않는 저희 딸을 보면서 이놈이 아들이었으면 걱정 없는 건데 하시며 성별이 그렇게 아쉽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도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데 말이죠. 아이가 점점 예쁜 짓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저희 딸아이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도 아이가 크면서 고생했던 신생아 시절을 홀라당 까먹은 건지 둘째가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형편에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중요했지만 둘째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도 형제 자매가 있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계획을 가지고 낳게 되었고 시댁에서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말에 시어머니 버선발로 달려오시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출산할 때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잘 낳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말에 신발까지 짝짝이로 신고 달려오신 거 있죠? 그 뒤로는 말하지 않으셔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손자 타령을 어찌나 하시던지 4살이 된 우리 딸 아이가 눈치를 볼 지경이었어요. 그런 분위기니까 더더욱 시댁에 가기 싫었죠. 딸 아이는 완전 뒷전이고 우리 손자 하시는데 누가 좋겠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콩국수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동네에 콩국물 맛있게 뽑는 집이 있어서 페트병에 콩국 담아다가 시댁에 찾아갔죠. 식탁에 대충 차려놓고 콩국수를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누가 콩국에 설탕을 넣어 먹냐? 소금을 넣어 먹어야지. 얘, 너 콩국수 먹을 줄 모르네? 네? 저희 집은 옛날부터 콩국물에 설탕을 넣어 먹어서요. 부모님도 그렇게 드시고요. 어머님, 설탕 안 넣어 드셔봤죠? 맛있어요. 어디선 설탕물에다가도 국수를 넣어 먹는다고 하던데. 너네 집안이 그런 집안인가 보구나. 옛날에 그 피난민 시절에 뭐 먹던 사람들이나 하던 짓인데. 어머님, 지금 저희 집안 무시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입맛의 차이인 거죠. 설탕을 넣어 먹든 소금을 넣어 먹든 맛있게 먹으면 그만 아닌가요? 음식에도 근본이라는 게 있는 거다. 세상에 설탕에 말아먹는 국수라니. 입맛 뚝 떨어져서 너랑 같이 밥 못 먹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만 숟가락을 턱 내려놓으시는 것 있죠. 저 정말 황당했어요. 같이 밥을 못 먹겠다고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일부러 줄까지 서서 사온 콩국물인데 먹기 싫다고 하시니까 괜히 저 똥개 훈련 시키려고 이러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애 둘을 데리고 시장에 가서 뭘 사다가 시댁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저 혼자 콩국수 시원하게 말아먹고 애들 데리고 나오려는데 또 괜히 시비를 거시는 거죠. 혼자 설탕 넣어서 먹으니까 맛이 떠냐? 아니 시애미가 입맛 사라졌다고 말을 하면 다른 거라도 뭐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물어볼 생각을 해야지. 저렇게 지 입만 입이고 나는 주둥인가? 아유, 어머님이 콩국수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온 건데 안 드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시장까지 가서 사온 콩국물이었는데. 직접 갈아서 내온 것도 아니고 사온 거면서 뭘 그렇게 생색을 내고 그래. 누가 보면 네가 직접 만들어 온 콩국물인 줄 알겠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단단히 마음에 안 든다는 눈치를 보내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땐 저에게 나가서 돈을 벌 생각이 없는 거냐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셨죠. 저는 억울했어요. 제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일을 그만두지 않고 육아휴직만 내겠다고 했을 땐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법이라고 일을 그만두라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야기하셨던 게 시어머니였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께서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 설득을 당해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 컸다고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게 황당했죠. 집에서 천년만년 놀다가 애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고 대학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지금부터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첫째가 초등학교라도 들어가 봐라. 그때부터 학원을 그렇게 보내야 한다던데 우리 아들이 혼자 버는 돈으로 감당이나 되겠어? 제가 처음부터 육아휴직만 낸다고 했을 때 제 말을 좀 들어주시지. 저 지금은 경력 단절이 길어서 어디 취직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너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경력 단절이라 재취업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원래는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회 초년생일 땐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다가 경력을 쌓고 제법 큰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품 관련 영양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봉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자격증이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재취업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것 아니냐, 일을 아직까지 쉬고 있다는 건 그냥 놀고 싶다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무려 7, 8년을 쉬다가 일을 하려는데 그게 잘 되겠냐고요. 이미 괜찮은 자리는 공석이 없는 상태였고 음식 같은 경우도 매년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사회에서도 어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 여성에게 기회가 더 있는 법이었죠. 아이가 있는 아줌마들은 회사에서도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채용을 하는 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걱정 많이 하더라. 날이 가면 갈수록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아질 텐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고. 사실상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태 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맞벌이로 준비도 척척 잘 해놨던데 나 퇴직하고 나면 연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결혼까지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는 취업 자리를 알아봤어요.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보고 이력서도 내고요. 하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취업난이다 하는 이야기를 뉴스로만 봤지 정작 저에게는 와닿는 일이 아니었었는데 나이 40에 겪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우느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는 다시 일자리를 얻기 위해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것에 정신이 팔렸죠. 시댁에서는 점점 저를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지, 저희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해봐야 속만 상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초라한 기분까지 들었어요. 이런 게 정신적인 노동인가 싶었죠. 저는 아이들을 키울수록 점점 더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 있죠? 반짝반짝 빛이 나던 20대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현실의 저는 작아지기 마련이었고요. 남편은 저에게 가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했고 저는 가정을 위한 노력이라는 게 가정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죠. 제가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하나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부 제가 해야 할 몫으로 당연했던 것이었지 노력이라고 알아주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집안을 쓸고 닦고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하루 종일 분주하게 했던 노력은 그저 당연한 일인 거지 수고로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남편의 그런 태도가 어찌나 저를 실망하게 만들던지 이 사람을 믿고 아이를 둘이나 낳고 결혼 생활을 10년 가까이 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실망감을 느끼게 된 이후 저는 완벽하게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면 사랑이라는 마음보다는 의리로 사는 게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남편이랑 1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한 세월이 있으니 정도 들었을 거고요. 사랑이라는 마음보다는 이미 한 가족이고 한 집에 사는 게 익숙하니까 버티면서 살았던 것인데 남편이 저를 집안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짐짝처럼 취급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못했던 거죠.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한 뒤로는 말을 섞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한번 아니다 싶은 건 끝까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서요. 그게 매일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람이라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이 보내는 시선들도 전부 곱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그저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끝만 보일 뿐이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평생 좋은 기억만 가지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김장을 하셨다고 김치를 가져다 주시기로 해서 집으로 오시라 했는데 남편이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황금 같은 주말에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친정엄마가 집에 오시면 불편하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종종 친정엄마가 집에 찾아오면 싫은 티를 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집 근처라든지 아니면 제가 친정까지 가곤 했었는데 오늘은 김장김치 때문에 짐이 많아서 집으로 직접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한숨 푹푹 내쉬면서 싫은 티를 내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어?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모들이랑 김장했다고 김치 갖다 주신다고 오는 건데 그렇게까지 싫어할 일이야? 당신 우리 엄마 김치 좋아하잖아. 김치를 좋아하는 거랑 장모님이 오시는 건 다른 일이지. 집에 오면 또 이것저것 잔소리할 거 있나 없나 들쑤실 것 같은데. 뭐라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들쑤신다고 그랬어? 솔직히 어머님보다야 덜하지. 어머님은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트집을 잡으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언제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잔소리를 했다고 그래? 막말로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그 몇 번이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내가 누구처럼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오면 뭐해. 장모님은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우리 엄마가 언제 그랬어? 당신이 친정에 가도 듣는 척 마는 척 밥을 먹어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당신 걱정해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하는 말은 죄다 잔소리면서 왜 장모님이 하는 말은 걱정이야. 똑같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 걱정해서 당신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래, 솔직하게 말해서 장모님이 오시는 거 나 불편해. 나만 보면 꼭 우리 딸한테 그만 뭐라고 해라. 그러면서 일부러 트집 잡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우리 엄마가 오죽 속상하면 그렇게 티를 내겠어?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나만 보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잖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가 무슨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뭘 했는데. 나가서 돈 좀 벌어보면 어떠냐고 건의를 한 게 벌써 3년이야, 3년. 당신이 그 3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했으면 벌써 돈을 꽤 모았겠다. 남편은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어요. 저는 결국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집 앞에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집에 와봐야 남편이 꽁한 표정으로 틱틱거리기나 할 거고, 그러면 친정엄마는 또 사위 눈치 보느라 제 눈치 보느랴 속상하실 테니까요. 친정엄마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집 앞에 나가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커다란 김치 2통을 건네시더라고요. 그 김치를 봤는데 갑자기 무슨 눈물이 그렇게 나던지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별일이 아닌 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짐덩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쌓여서 처치가 곤란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요.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받았던 상처가 쌓이다가 짓눌려 터지고 골마버린 거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이나 행동들이 전부 저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바늘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했었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건지 엄마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들 엄마를 보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우리 엄마에게 늘 나는 소중한 딸이었는데 밖에서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참아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 것보다 작은 것들이 짤짤이도 모여서 주는 상처가 더 회복되기 어렵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는 우는 저를 보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등만 토닥여 주셨어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김치 2통을 받아서 집에 올라갔는데 아이가 펑펑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달려 들어갔더니 첫째 딸 아이가 손가락을 붙잡고 울고 있는데 피가 철철 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고 손을 딱 보는데 가위에 살점이 뜯겨 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처가 꽤 크게 벌어져 있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남편이 어딜 갔나 거실을 보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는 어디 가고? 아니, 뭘 하다가 손을 이렇게 다쳤어? 아빠는 방에 있어. 동생이랑 같이 비행기 놀이 하려고 비행기 꾸민다고 가위질 하다가. 남편이 방에 있다는데 애가 우는데 나오지도 않고 뭘 하나 싶었죠. 화가 나서 안방문을 여는데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딸아이가 거실에서 펑펑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서는 방문을 잠갔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죠. 화가 나더라고요. 거실 서랍장에서 마스터키를 찾아서 안방문을 열어보니 이어폰을 끼고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이어폰은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는 이어폰이었어요. 그러니까 안방문을 잠그고 낮잠을 잔다고 일부러 거실 소리도 들리지 않게 이어폰까지 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 귀에서 이어폰을 확 뽑아버렸어요. 그러자 잠귀가 밝은 남편이 성질을 부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애가 다쳐서 거실에서 울고 있는데 낮잠을 잘 생각이 들어? 그것도 이어폰까지 끼고? 다쳤다고? 뭐 얼마나 어떻게 다쳤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그냥 약 발라주면 됐지. 그걸로 낮잠 자는 사람을 깨울 일이야. 애 손이 찢어졌는데 당장 병원에 가야 하니까 옷부터 입어. 주말인데 응급실로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택시 타고 갔다 와. 응급실에 주차할 곳 없는 것도 알잖아. 내가 둘째랑 낮잠 자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좀 갔다 와. 그렇게 말을 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어떻게 자기 아이가 다쳤는데 저렇게 천하태평할 수가 있는 건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쓴 남편의 이불을 확 치워버리고는 뺨을 한 대 올려버렸습니다. 짝소리와 함께 남편 눈이 번뜩 떠지면서 저를 빤히 바라보는데 너무 열이 받아서 제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죠. 지금 내 뺨을 쳤어? 당신 제정신이야? 너 같으면 애가 저렇게 다쳤는데 제정신이겠니? 제정신 아니야. 응급실에 주차할 곳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갔다 오라고?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울고 있는 첫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에 갔어요. 생각보다 상처가 크고 깊어서 꼬매야 했는데 9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걸 꼭 붙들어 매고 꼬매는데 저까지도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렇게 항생제 주사까지 맞고 약 처방까지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더니만 시어머니께서 현관 입구 앞을 지키고 있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숨 한번 쉬고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딱 잡더니만 제가 피할 틈도 없이 제 뺨을 있는 힘껏 날리셨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뺨을 때려? 제정신이니 너? 애가 다친 게 우리 아들 탓도 아니고 지들끼리 가위질하다가 다친 거 아니니? 위험하게 가위를 애들이 손 닿는 곳에 냅둔 게 누구야? 너 아니야 너? 그러면 애들 다친 게 너 때문이지 왜 엄한 우리 아들 뺨을 때려? 아휴 아주 하나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으시다고요? 저는 뭐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이 집구석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은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서 잔소리를 하시지. 저 인간은 자기 아이들인데도 놀아줄 생각은커녕 남의 애 보듯이 귀찮아하지. 집안일은 다 제 몫인 때 일을 안 하는 백수 취급이나 받지. 제가 이 집구석에 마음에 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어째? 아니 어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말을 해. 너는 아주 며느리 될 자격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서 제 뺨을 한 대 더 치시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구경을 하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지가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마누라 얻어맞는 꼴을 속 시원하다는 듯이 쳐다보는지 아주 그냥 도끼가 마음에 저절로 품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대로 뚜벅뚜벅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뺨을 다시 한번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뒤에서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 미쳤다. 왜? 네 아들이 뺨 맞는 꼴을 보니까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렸니? 뭐라고? 네 아들? 너 지금 네 남편한테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인지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 머리가 멀쩡한데 그거 하나 인지 못하고 있을까 봐. 네 아들이라고 했다. 왜? 어차피 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 내 뺨 때리는 건 당연하고 네 아들 쳐맞으니까 머리가 돌아? 어떻게 된 것 같아? 우리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네 자식 귀한 거 알면 남의 자식 귀한 것도 알아야지. 제가 악을 써대면서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당황을 한 것인지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얻어맞은 뺨이 아픈 건지 입만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는데 애들 있는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얻어맞는 꼴 보면서 도저히 못 산다. 어차피 집에서 하는 일도 없이 놀고 먹는 년 데리고 사는 우리 아들도 불쌍한데 이혼해라. 누가 이혼이 무서운 줄 알아요? 이혼해. 일을 그만두라고 했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어머님, 아니 할머니, 전업주부로 산 세월도 있으니까 집에서 애들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바쁜지 집안일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잘 아시면서 같은 여자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까내리고 싶어요. 그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고요.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할머니? 와, 진짜 막 나가자는 거구나. 그래, 평일에 내내 일했던 남편 주말에 피곤하다고 낮잠 자고 있는데 뺨부터 덧자굿자 날리는 마누라 나도 필요 없거든. 네가 나랑 이혼해서 아주 별꼴 다 보고 살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혼하자. 이혼해. 나도 너처럼 무능력한 여자랑 살 마음 없어. 무능력? 내가 일할 땐 너보다 더 벌었으면 더 벌었지 결코 덜 벌지 않았거든. 그럼 뭐하냐? 지금은 취직도 못하는 경력 단절 아줌마면서. 아니 나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거거든. 남편이랑은 그렇게 감정 싸움의 끝을 보게 되었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인간이랑 사는 것보다 차라리 별꼴 다 보면서 애들 키우면서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도끼만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뺨을 주고 받듯이 때리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부대끼고 살 수 있겠어요? 월요일이 되자 정말 보란듯이 남편놈 반차까지 쓰고 가정법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미리 준비를 했어도 이보다 빠를 순 없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나란히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재산 분할만큼은 협의가 되지 않았죠. 결국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재산 분할에 대한 타협을 보게 되었습니다. 10년간의 가정 생활에 대한 노고는 꽤 크더라고요. 가족들도 인정해주지 않은 노고였는데 나라에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챙길 수 있었고 아이들의 양육권 또한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솔직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라에서는 아직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애 키우기 힘들다고 나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잘 키워라. 나는 내 능력 들고 내조 잘하는 여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이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저런 말을 할 줄이야. 정말 연애 시절 서로를 끔찍하게 사랑했었던 그때의 기억은 전부 날아간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친정에 들어가 살면서 악착같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있으니 조금 눈을 높여서 이력서를 냈었는데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력서를 돌렸는데 딱 한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곳은 나름 고급 음식점이었는데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는 곳이었어요. 영양소와 열량을 생각해서 베지테리안과 다이어터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죠. 제 영양사 자격증이 가산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경력 단절도 심했고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 했던 시기에 저에게 좋은 구직 자리가 오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주방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에 대한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꼭 베지테리언만 상대를 할 게 아니라 모든 재료들을 다룰 수 있는 요리를 하고 싶었어요.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저는 46살에 음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빚이 대부분이었죠. 모아둔 돈을 다 털어도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쏟아부었던 돈도 있었고 이제 곧 중학생이 될 딸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아무튼 은행에서 내준 가게나 다름없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제가 구상해둔 요리들을 마음껏 손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건
정말 두근거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메뉴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채식주의자도 육식주의자도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기피하는 음식이 있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코스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가격이 부담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단품이나 도시락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정말 수없이 많은 메뉴를 선보였죠. 일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메뉴를 가지고 장사를 하면 오히려 잘 안 될 거라고 하나만 제대로 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게를 낸 곳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네라 메뉴 선정은 다채로울수록 좋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재료들이 비슷했기 때문에 재료값은 오히려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유통기한이 긴 소스들로 맛 변화를 주었거든요. 그렇게 46살에 시작을 해서 꼬박 2년이 지나자 정말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꽤 입소문이 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을 붙잡느라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도 제 정성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2년 만에 제가 목표를 했던 매출의 3배를 넘겨서는데 정말 우리 자식들 걱정 없이 공부시키고 지원해 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죠. 그렇게 소위 말하는 대박 가게라고 자리를 제대로 잡게 된 것은 먹방을 진행하는 사람이 개인 플랫폼에 방송을 하는데 제 가게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촬영을 한 이후에 예약줄이 줄줄이 늘어서는데 오죽하면 제가 재료 소진으로 영업을 마감한다는 푯말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진 어느 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쉬는 타임에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불쑥 누가 찾아온 겁니다. 바로 전시모였어요.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미는데 깜짝 놀랐죠. 하필이면 제가 재활용을 정리하러 간 사이에 직원들이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랑 아는 사이라고 이야기 좀 하러 온 거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와서 그 얼굴을 보는데 순간 역겨움이 확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니, 재수식은 어디서 들으셨길래 여기를 알고 찾아오신 겁니까? 아유, 내가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영상 좀 보다가 딱 봤지 뭐냐. 그 익숙한 얼굴이 뜨는데 순간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이렇게 번듯하니 멀쩡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해? 제가 그걸 왜 말해야 하나요? 이혼한 지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오신 용건이 뭔데요? 그래. 우리가 뭐가 살갑다고 긴 말을 주고받겠니? 얘, 너 나한테 10억만 줘라. 10억이 네 집 개 이름이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무슨 10억? 그리고 저한테 10억이 어딨어요? 못 줘요. 참나. 아니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는 몇 억씩 번다고 떠들었더만 그 돈 벌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이냐. 제가 몇 억을 벌어도 이 가게 내느라 지금 은행 빚이 있어서 남는 거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잘 된 거지 누구 덕으로 잘 된 건데요. 우리 아들 덕이지. 우리 아들 덕분에 덕기 품어서 잘 된 거 아니냐? 여기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한번 내와봐라. 거거 종업원 여기 음식 좀 가지고 와봐.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오후에 팔려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디저트 몇 가지를 내오더라고요. 과일이 들어간 디저트였는데 달달한 과일을 얇은 국수면을 감아 튀긴 것을 덮어서 바삭한 식감까지 끌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전 시모 입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순간 그 음식이 아까워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소금을 한 통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디저트에 원래 코팅된 설탕이 올라가는데 설탕을 걷어내고 소금을 딱 뿌렸어요. 음식에 설탕 뿌려 먹는 거 아니라고 하셨죠? 그것도 국수면이라 소금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금으로 뿌렸어요. 세상에, 이혼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전 남편네 엄마 음식 취향까지 기억하고 챙겨주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이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아이고 음식 아까운 줄도 모르고 내 입에 들어간 게 그렇게 아깝더냐? 네, 아까워 죽겠거든요.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지. 제 정성이 담긴 음식이 그 쓰레기통보다 못한 입에 들어가는 게 치욕스럽다 이 말입니다. 2년이 이혼을 한 뒤에 아주 말이라면 아무 말이나 뱉는 병이 생겼나? 네, 생겼어요. 나이 먹고 잿뺨 날릴 때부터 사리 분별 안 되시는 줄 알았더니 그 정도 인지는 하고 사시나 봐요. 제가 아무 말이나 내뱉는 병에 걸린 것도 아시고. 뭐라고? 아이고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였던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남한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서는 10억? 10억을 달라고요? 내가 그 인간이랑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던 돈인데 왜 그 돈을 저한테서 찾으실까? 네가 이혼할 때 우리 아들 돈 절반이나 가져갔잖아. 그 돈으로 이 가게까지 차려서 먹고 살 만큼 돈을 벌면 지금 시세에 맞춰서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건 나라에서 정한 제 가사노동값인데요. 파렴치한 그쪽들이 내 노고를 인정한 적 없어서 모르겠지만 나라에서도 나한테 그만큼 떼어주라고 하는데 내가 뭐 강도짓을 했어? 뭘 했어? 내 아들도 그만큼 돈 벌어서 너네 먹여 살려잖아. 네가 가져간 만큼 지금 시세로 따져서 돌려달라는 게 왜? 그때나 지금이나 강산이 변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없는데 무슨 몇 배를 챙겨가려고. 나는 10억도 없고 있어도 못 주니까 이만 가세요. 브레이크 타임에 찾아와서는 직원들 쉬지도 못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영업방해로 신고당하고 싶어? 제가 아주 도끼 단단하게 품고 말로 콕콕 찔러버리니까 전시모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또다시 제 뺨을 한 대 갈기려고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 시어머니기도 했고 또 무방비한 상태여서 뺨을 내어주고 말았던 거지.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내 뺨을 후려 갈기겠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당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웍을 잡고 무거운 식재료들을 날라가면서 요리를 하는데 팔 힘은 또 얼마나 대단해졌게요? 제가 바로 제 뺨을 때리려고 드는 전시모의 팔을 붙잡고 뒤로 확 꺾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레슬링의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 다음에 엎드린 채로 확 눌러버리면 숨도 못 쉬게 당해버리는 건데 차마 늙은 전 시어머니한테 그 짓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도끼가 조금만 더 올랐어도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또 괜히 그러다가 신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로 한 거죠. 아야 야야야 아오 이 팔 못 놓냐? 이렇게 뒤로 꺾으면 나 팔 부러진다. 놔라. 싫은데요? 확 팔을 부러뜨려 버려야 두 번 다시는 뺨을 때리려는 행동을 안 하려나? 할머니, 제가 우스워요? 아직도 할머니 앞에서 네네 하는 며느리 같아요? 아니 나한테 며느리 하지 말라며 이혼하라고 그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팔 놓으라니까 이러다가 팔 부러지겠다고. 아니 어깨가 빠진 것 같다. 빨리 놔라. 싫다니까요? 팔 났다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그러면 어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못한다.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이고 야야야 힘주지 마라. 살려달라고 빌 때까지 팔을 놓지 않겠다는 심보로 팔을 조금 더 힘줘서 올려들었더니만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저희 가게 직원들도 고개를 빼꼼 내밀고 구경을 하는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게 쪽팔린 것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제가 힘을 조금 더 주자 전 시어머니 눈가에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해도 꽤 아프거든요. 제가 여유롭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니까 전시모가 정말 사이코패스를 보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 살려주라. 살려줘. 이러다가 정말 팔을 못 쓰게 되겠다. 아우 살려주라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애원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자마자 팔을 탁 놓아주었더니만 전시모가 곡소리를 내면서 팔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제가 더 표독스러운 얼굴을 하고 째려보고 있으니까 호랑이를 만난 하룻 강아지 마냥 깨갱하고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나이 차이만 아니었으면 꿀밤이라도 한 대 먹이면서 철이나 들어서 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도끼를 아무리 품어도 그런 폐류나 같은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2번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애들 면접 교섭권 때문에 만나잖아요. 거기서도 괜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애들한테 엄마가 무슨 일 하냐, 돈은 잘 버니, 아빠랑 살고 싶지 않냐, 그딴 이야기 물어봐서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지 않다고 면접 교섭권 꼭 가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도 안 보낼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내가 무슨 뭘 그렇게까지 애들한테 난리를 쳤다고 그래. 그러더니만 슬금슬금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살려달라고 조금 더 울부짖게 만들었으면 동네 사람들 전부 나와서 구경하게 만들 뻔했지 뭡니까. 호랑이인 줄 알았던 사람이 고작 날카로운 발톱만 가지고 있던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도대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에 10억을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말을 할 줄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제가 바보같이 10억을 내놓을 줄 알았나 봅니다. 늘 항상 당하고 살았던 며느리였으니까요. 항상 별것도 아닌 일에 주눅이 들어 있었으니 제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의지해서 살다가 이제는 제가 벌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죠. 이혼이 조금 무섭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두려움에 이혼을 차마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느끼는 중압감과 입장 차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려움을 조금 깨고 아래서 나와 직접 사회에 뛰어들었더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참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다 옛날 말인 것 같습니다. 화를 낼 때에는 화를 내야 하고 부당한 것에는 부당하다고 소리를 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기다리기보다는 복을 스스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말이죠. 기회라는 건 올 때 잡아야 한다고 하지만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용기를 얻었습니다. 언제까지 바보 같은 엄마로 그저 참기만 하면서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다고 믿는 것보다 제 스스로 강해져서 정말 행동으로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아직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얹혀 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가게를 오픈하느라 진 은행 빚 갚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2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친정 부모님과 사는 것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세 식구끼리의 진득함도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전 시모가 저에게 왜 10억이라는 돈을 요구했는지는 솔직히 궁금하지 않습니다. 뻔하겠죠? 제가 인기 먹방을 하는 사람의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으니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겠다 하는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전 남편 놈이 큰 사고를 쳐서 그 정도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나중 되면 분명히 저희 아이들 붙잡고 이야기를 할 텐데 미리 제가 나서서 말 한 번 더 섞을 필요는 없겠죠. 그 인간 재혼할 거라고 떵떵거리더니만 아직도 혼자 쓸쓸하게 홀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다는데요. 저는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장사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 키우는데 부족함도 없고 물론 집에만 있을 때보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고 교감도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시간 또한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버텨보려고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엄마, 좋은 사장님으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자그마한 일을 쌓아두었다가 크게 터트리지 마시고 언제든지 할 말은 꼭 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